네, 앞서 우리 김석호 교수님께서 워낙 여러 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민 여론에 대해 오랜만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좀 감성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소위 말씀드린 들어오시게 다시 한번 그냥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제 고향을 좀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역구가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구에서도 순천향대학교가 있는 이제 신창이라는 데인데요. 저희 옆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90세 가까웠는데 일제 시대에 강제동원에 가셨던 분입니다. 강제동원에서 18살에 아오모리로 강제동원에 끌려가셨습니다. 원래는 형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 형님은 이제 집에서 장손이니까 장자니까 가면 안 되고 대신 동생이 가서 그분이 아오모리에 가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큰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를 타라서 배를 탔는데 그 탄 배가 우키시마호라는 그 배였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예정된 항로로 온 게 아니고 중간에 오다가 배가 폭파가 되면서 그분이 이제 배 말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폭파와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우키시마호가 우리가 타이타닉이 1,500명 정도가 그때 사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우키시마호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측컨대 한 6,000명, 7,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수장이 된 아마 지금까지 가장 큰 대형 그런 침몰 사고인데 우리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 그걸 가지고 따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마이지루라고 하는 그 일본의 한국에 직접 가봤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된 곳에 조그만 기석이 일본 사람들이 세운 기석인데 거기 몇백 명을 쏘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옆 동네 할아버지 말씀에는 수천 명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분은 살아서 왔는데 보자마자 또 6.25가 났지 않습니까? 6.25 때 또 끌려가서 저 북쪽에 가서 전투하고 또 살아서 고향에 와서 살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얘기를 말씀을 듣고 이 할아버지의 한이라고 할까 때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해봤나 제대로 돈을 벌어봤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역에서 사시는데 그 사는 생계 수단이 정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라는 걸로 나오는 약 22만 원 정도의 그 수당이죠. 그걸 가지고 이분이 살아가는 최대의 말하자면 생계의 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명마들이 직구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외람되지만 어렸을 때 어떻게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공무원하다가 이렇게 왔고 그런 때부터 보훈에 가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 마을의 현감이 최익현 선생이 신청 현감을 했습니다. 원래 호천분인데 그분이 29살에 현감으로 나와서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하는데 이미 벌써 조선이 망할 때니까 아무리 상소를 듣지 않으니까 이분이 결국 이제 사표를 내고 경기도 포천에 가 있다가 다시 벼슬을 내서 나중에 판사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이 일사늑약 이후에 우리 주권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판사라면 뭘 하냐. 그래서 의병 활동을 해서 유명한 유인성이나 신돌석 씨 이분들하고 예산, 청양, 홍성, 그다음에 전업 이런 주로 이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 주로 많이 의병 활동해서 대마도에 가서 결국 이제 일제가 좀 응신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돌아가셔서 수습을 해서 시신을 그분의 묘소가 예당저수지라는 구석에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일본의 감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쪽에 가보는데 그 묘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지 실장님 계신데 그래서 제가 홍성지청장한테 홍성에 보건지청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여기 한번 와봤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지금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왜 한 번도 안 가보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훈처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만 보훈처가 보훈부가 아니라도 공무원들이라도 좀 이 보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적절을 나서야 되는데 이 보훈처가 조금 이 분위기가 우리는 힘이 없다. 별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체로 93년부터 94년이 아니라 94년 청와대에서 그 보건 업무를 보면서 부처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갖는 게 지금도 가보면은 얘기할 때는 묘소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요. 한 번은 가니까 묘소에 풀이 막 이렇게 잔뜩 하고 태극기도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꺾여 있고 얘기하면 그때는 뭐 예 가서 하겠습니다. 공안에 거기 뭐 예산 구분도 있고 그런데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보험을하고 좀 정부가 예우해 줄 걸 해주고 일을 시킬 것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됐는데 아까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보험 업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잘 국회에 들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동료인 설득하고 법률안 내고 이런 토론을 하고 하는데 이 사실 처음 하는 게 몇 번째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는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대개 이제 정부의 부처 승격은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한 번씩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 새로운 수요가 생겨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음 정부에 넘기는데 뭐 지금 뭐 이 문재인 정부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필요하고 막 생기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복지부 2차관을 만들자고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하더라고요. 질본 처음으로 만들자고 아무리 얘기도 안 듣더니 지금 하잖아요. 하면 돼요. 대통령 지시하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도록 만들고 제가 할 수 없이 이거 이제 보호부 수색에 관한 결의안을 지금 낼까 그래도 하면 좀 정부가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체 이 보호부 수격은 저는 당위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나라마다 다릅니다. 뭐 제가 가본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런 나라들과 이걸 뭐 비교할 필요 없고 영국이나 일본은 뭐 불은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불허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업무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그렇고 주지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체가 나라를 위해 생한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 그게 저희는 미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인물에 뭐 그냥 좀 산만하게 썼습니다만은 국가의 그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시키는 데도 이게 필요하다. 우리 박병수 의장님께서 축사에도 써주셨습니다만 이게 보건 가족, 보건 대상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유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에도 직접 관련이 되고 그 나라의 어떤 정신문화 이런 데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라가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 김석훈이 말씀한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보건 업무가 필연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굴곡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학교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외침을 뭐 936번 받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받았는지 왜 받고도 한 번도 반성 안 하고 그렇게 또 받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은지 안타깝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게 뭐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그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데를 수없이 많이 듣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절실한 어떤 인식이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이나 지도자의 의지가 좀 결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야나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진부한 어떤 논쟁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대전제를 삼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건 대상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양적으로 지금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뭐 8, 90만 정도의 국가유공자가 있다고 되는데 워낙 이제 지금 범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순국선열, 뭐 독립유공자, 뭐 5.18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분석하는 것들이 되게 100만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행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분석을 자꾸 해놔요. 제가 이걸 안 해주려고 처음부터 그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100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건 업무가 사실은 그 국가유공자 80만, 90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처가 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자가 100만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분을 하지 말고 그냥 처음 있어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 8, 90만이 정상적이 아닌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위금융도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반 국민들하고 국가유공자 100만 명도 다릅니다. 이 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양적으로만 자꾸 보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굳이 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따 나중에 이제 우리 전준영 백기사님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27페이지 보면 뭐 다시 이제 반복되는데요. 그 사람들 유공자나 공사상자에 대한 예우나 처우 개선 업무 이런 것도 고정적이지 않아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분들 욕구가 다양해지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냥 우리가 돈만 나눠주고 떼기면 그냥 뭐 통장에 입금만 시켜주면 이게 보험 업무가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돈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예우해 주고 국가유공자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이유도 중요한데 그런 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건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유공자 수준의 국가유공자나 보건대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등록이나 국가 입증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건 업무가 의외로 좀 까다로운 점이 많아요. 뭐 하나 등록을 하려도 그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되게 또 우리 보건 대상자 중에는 이게 신체나 또 이런 것이 정상적이 아닌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아니 그런 말 차라리 안 하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그럼 그만둬 내가 혜택 안 받으면 그만이고 정부가 주는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좀 이건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그런 다소간의 혜택을 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시달리는 것이 이 보험병원에 가는데 보험병원에 가서 보험료는 우선 적습니다. 저희 충청도 그 보험병원은 그 신탄진에 있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 상용병이 복잡해요. 굉장히 자기 차 가자는 못 가요. 열차로 가려면 복잡하고 그런데 그래서 대개 이제 제휴병원을 만듭니다. 그 보험병원을 못 가는 대신 그 우리 아산이나 천안에 가까운 병원에 가도록 하는데 그걸 한 군데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한 군데 지역 한 군데 하니까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병원에 가보란 말이야. 그럼 차라리 병원 안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야말로 이럴 때 이제 원격 의료도 필요한데 그분들이 매번 약차로 신탄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수요자 중심, 국가 유공자 흔히 하는 말고 공무원 중심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싹 바꿔야 될 때가 이 보건 업무예요. 그래서 몸 불편한 분이 맨날 약 타러 가야지 직접 가야지 줄 서 있고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병원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과장하면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험병원이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워낙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병원에 자주 오고 싶고 불안하니까 자꾸 병원에 오는 건데 그런 수요를 왜 병원에 오느냐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수요를 감안해서 보험병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제휴하는 병원이 좀 여유있게 해서 여러 군데 해주면 되는데 저희 지금 병원이 몇 개 있어요. 근데 특정한 지역병원 거기 가야만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기 새로 생긴 큰 병원이 여기는 안 돼. 왜? 무슨 규정이 있대요. 한 군데씩만 한다라. 규정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고쳐 지금까지. 좀 안타까워요. 저도 공무원 25년 했는데 뭐 때문에 보험처가 있는 거야. 보험 대상자 때문에 보험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보험 대상자들을 뭐 규제하고 야단치고 그런 대상으로 이게 보험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은 계기를 삼는 것은 보험부로 승격을 시키면서 보험처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고 보험처 위상 높여주고 그 대신 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변화를 갖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28페이지에 보면은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중후군과 능동적이고 선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혁신을 해도 확대해야 된다. 백종원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또 사회적인 의인들, 의사상자, 예우라든가 처우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좀 바꾸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났던 임세원 교수 그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분을 의사상자로 할거나 말거나 근데 그걸 또
9개월 시켰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같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론에 나는 거하고 또 실제 파악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 너무 인색한 거예요. 너무 인색해. 어떻게 해야 그 의사 상담가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제 장관급 처가 됐는데요. 장관급 처. 이 보시면 이제 보훈부가 될 경우 처가 장관급 처가 될 경우 장관이 될 경우 차관급이 될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맨 좌측에 있는 부르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관급 처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급 처. 그래서 국무회의 배석은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게 없지요. 이거 보훈부가 되면 헌법상 행정부의 기본 구성 단위가 되는 거고요. 처로 있으면 계속 총리 직속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또 보훈부 장관이 보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별로 안 들어요. 이제 부과되면 기구가 조금 늘어납니다. 1년에 5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비용직이 한데 1년에 5억. 1년에 5억 개인적으로 큰 돈이지만 정부에서 5억이라는 게 사실 그게 큰 돈입니까? 그 돈 든다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김석호 의원이 말씀한 대로 30페이지에 나오는 국민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인식. 아직도 뭐 현충일날 다들 사인해놓으면 뭐 머리는 숙이고 묵념을 올리지만 그분들은 특별한 무슨 혜택을 받는 분들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가 국민이 세금내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거나 6.25 때 뭐 조금 했다고 계속 한 달에 몇십만씩 타먹고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정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나 나라가 잃었을 때 그 아픔을 또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무형의 큰 헌신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인식이 그렇게 썩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 그게 문제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보훈처가 좀 해야 할 일이죠. 이 보훈업무가 중요하고 이 보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거 그게 이제 보훈을 습격하는 그런 게 역할입니다.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뭐 하여튼 이 보훈처 왜 그 많은 조직들 대통령이 한마디 지시하면 뭐 청와대 비서관 수석세기는 보통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수석과 비서관을 받아갔습니까? 보훈비서관 하나 못 만들어? 그런데 그런 지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제 나름대로 전달하려고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왔는데 전달이 안 됐는지 아직 그런 지시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상징적으로 최소한 보훈비서관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부처에 지금 이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해서 제대로 이 보훈 업무가 대우를 받고 이유를 받아야 나라도 지켜지고 나라를 지킨 보람도 커지고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되지 그렇지 않고는 보훈이 쓰러지면 나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오해람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렇게 보훈부 대우를 먹고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도 자기 말씀대로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했나 뭐 재산이 있나 물려받은 재산이 있나 그저 이돈 몇 가지 가지고 사는데 그나마 6.25 참전 뭐 웃기지만 아무 혜택이 없는 거고 그걸로 월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시골 쓴 것도 큰 돈이라고 좋다고 받아가지고 쓰시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이 보훈부 정말 꼭 좀 됐으면 좋겠고 나라를 희생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유용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뭐 소득이 몇만 원을 되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우리 정체성이나 우리 국민의 인식을 함께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 같고 우리 의원님을 몇 분 오셨는데 앞으로 보훈부 습격에 관해서 제가 결의안도 내고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분들이 나와서 애쓰시는데 함께 좀 도와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되면 청와대 청원에도 한번 내주십시오. 20만 명이면 다 대답 못하고 그러다 한번 하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이걸 알아듣느냐고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를 해. 제가 뭐 청와대 수석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박수 받는 건 왜 안 하냐?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주고 속이 시원하게 그냥 안 해요. 돈 드는 것까지 아까 제가 말한 1년에 5억이 돈입니까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인구가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 지금이 보훈처에 공무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넘는데 물론 경무입니다만 별 이유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별로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 안 된다, 일거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얘기 들어보면 제가 뭐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데 무슨 분까지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왜 청와대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계속 발표하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뭐 말씀이 지금 길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추고요. 꼭 좀 되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